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조금씩 뛰어놀기도 하고 피구 같은 간단한 운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저는 가만히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때가 많았어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몸이 아파와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기 일쑤였죠. 운동을 안 하니 자연스레 몸은 허약해졌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젊음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몸을 유지시켜주고 지탱해 주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고 나니 언젠가부터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찾아 먹어보았지만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조금씩이나마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으며 조심조심하며 운동을 했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 작은 운동마저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알아내서 찾아가 침도 맞고 다른 치료도 해보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다행히 주위에 허리로 고생하시다가 치료받고 나으신 분이 있어 물어보니 집에서 좀 멀지만 효과가 확실하다며 한 정형외과를 추천해 주어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정형외과는 의사도 친절했고 병원도 깔끔해서 사람이 많아 진료를 받기까지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는 분의 추천을 믿고 꾸준히 다니기로 하였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뼈가 약하니 일반 물리치료보다는 재활이 포함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도수치료는 비용이 좀 비싸서 고민을 했지만 제 몸을 위해 지출하기로 하고 매일 도수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제 담당 도수 치료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이왕 한 달간 매일 치료받을 거면 이런 남자에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도수치료사는 갑자기 저에게 가운 한 장을 주며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한다고 했고 그 말이 은근히 야릇하게 들려 조금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말았어요. 속옷 위에 가운 하나를 걸친 채 밀폐된 공간에 그 남자와 있으니 심장박동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었는데 도수치료사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듯 무심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며 기계처럼 제 허리와 주변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손길이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허리에 집중 치료를 받으니 다친 부위가 아프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유가 좀 생겼는지 치료받을 때 도수치료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저는 은근히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답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남자와 매일 1시간씩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고 있었죠. 치료가 지속될수록 이 남자에게 더 빠져들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 남자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더 허리 치료를 받은 뒤 그 다음부터는 복부와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한 마사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치료를 받는 데다가 손이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저는 본의 아니게 치료 때마다 팬티가 젖기도 하였죠. 어느 때부터는 치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손이 아래 위로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며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치료를 위해 제 몸 위로 올라탔고 두 손으로 열심히 아랫배를 만지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제 아래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마 하며 슬쩍 눈으로 아래를 보니 이 남자도 힘이 들어가 버렸고 제 몸에 닿았지만 제가 피하지 않는 것 같으니 노골적으로 계속 닿게 하며
저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었죠. 남자는 몸을 빼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갔고 그러던 중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끄덕이며 제 의사를 전달했죠. 그 다음부터는 남자의 손길이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를 마사지해주다가 은근슬쩍 더 아래로 내려와 마사지를 하기도 했고 어깨를 풀어준다며 뒤에서 안고 주위를 주무르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손을 아래로 향해 힘이 들어간 남자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길 하나하나를 거부하지 않고 느끼며 몸을 맡겼고 그렇게 치료 때마다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서로를 느끼고 있었죠. 어느새 도수치료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 남자는 더 과감해져 제가 느끼는 몸의 부위를 집중해서 마사지해 주었고 저는 그날 치료 베드가 젖을 만큼 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저는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그 남자를 가지고 싶은 생각에 혼자 사는 저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짐승같이 달려들며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치료를 받는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짓을 하며 욕구를 쏟아냈고 그 남자도 치료하는 동안 저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저를 끝까지 흥분하게 만들어버렸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몇 번이나 쏟아내 버리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서로에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갔을 때쯤 저는 문득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물어보니 아직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이 남자와 몸만을 탐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조금 실망했지만 이렇게라도 이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우리는 수개월째 이 남자의 여자친구 몰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위험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잘 알고 있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워낙 잘생기고 멋지고 직업이 도수치료사이다 보니 치료를 하다가 만나는 여자가 정말 많다면서 이번에도 저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놓아줄 수 없어 알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지금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이 만남이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먹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와는 소개팅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그리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연봉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 애착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일은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말은 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본 그녀는 약간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에도 명품을 종종 구매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씀씀이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알뜰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적은 월급으로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더군요. 데이트 비용은 제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쿠폰이나 포인트 등을 알아봐 주었고 최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을 찾아주더군요. 그런 알뜰한 모습 때문에 여친에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종종 결혼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친은 아이는 한 명만 낳고 싶다고 했고 일은 안 하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30이 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여기저기 부동산도 다녀보았습니다. 당장 집을 구할 건 아니지만 미리 구경을 다녔죠.
그리고 가구점도 둘러보고 신혼여행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만 본 것이었죠. 우리는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들었지요. 그리고 만난 지 1년쯤 무렵부터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피임은 확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2년쯤 되니 만나는 횟수가 줄더군요. 이전에는 무조건 그녀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은 등한시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갔고 회사 사람들과 약속도 챙기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친구들과 만남도 가지고 함께 여행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연락은 자주 했습니다. 바쁘면 간단한 톡이라도 보내곤 했죠. 그렇게 서로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가끔 만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연락은 자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랫도리가 너무 가렵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변에 연고도 발라봤다더군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병에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짐작되는 거 없냐더군요. 물론 최근까지도 가끔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때 뭔가 병에 걸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친과 함께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제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싫었지만 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거절할 수 없었죠. 병원을 가는 동안 여친은 제게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런 성병을 옮아왔다고 의심을 했죠. 저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여친을 만나면서 한 번도 바람은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성병에 걸릴 만한 일도 없었죠.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몇 년 전 헤어진 여친 때문인가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백했지만 여친은 계속 의심을 하더군요. 그래서 검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에서 우리 둘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군요. 검사를 받고 나온 여자친구는 엄청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간호사님은 4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성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간호사분은 간단히 몇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전 여친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제 몸에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뭐든 알 수 없었죠. 당연히 병원비도 제가 결제를 했고 여친의 원망어린 눈초리도 제가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긴장이 바짝 되더군요.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성병에도 종류가 많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간단한 지렴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저 간단한 지렴 같은 걸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며칠 동안 괜히 죄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친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작 제 몸에는 아무런 병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친에게서는 몇 가지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찾아봤던 지렴이었습니다. 그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두 개의 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미 검색을 해봐서 알고 있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육체관계로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눈치를 보시면서 대체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해달라고 말했고 결국 육체관계를 통해 감염된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제 표정이 그때부터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친이 오히려 묻더군요. 그런데 왜 저는 균이 나오지 않았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그건 알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여친은 끝까지 검사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혹시 피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관계를 맺을 때 철저히 피임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여친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제야 여친도 상황을 눈치챈 것인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나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여친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찜질방을 갔는데 그때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찜질복도 찜찜했다고 말이죠. 그동안 여친의 의심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는 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없는 균들이었죠. 피임기구 덕분에 저는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여친은 어디선가 감염이 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친에게 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여친은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결국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었죠.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조금 기가 죽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하나씩 따지며 물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헌팅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 친구들은 저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친의 친구들이 주도를 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날 술에 취해서 그 남자에게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녀의 말대로면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였기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제야 그녀가 저를 말리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 변명조차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녀는 최근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신혼집까지 미리 알아보던 여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남자와 어울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무지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그녀의 의심쩍은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덮어씌우던 그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그 어설프고 멍청한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런 여자랑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 연락은 왔지만 모두 씹어버렸고요. 그녀의 실체를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가난은 결코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하거나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에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명예와 자존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수입이 제한되지 않지만 사치도 없는 계층에서 왔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던 이집트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로 이루어진 우리 가족은 먹고 마시며 때때로 새 옷을 입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옷들은 사실 기부받은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했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매우 신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알았고 그분을 믿었지만 기도는 드물었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허락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내 삶은 사람들의 집에서 일하며 카페 툴 세탁하고 계단을 청소하는 등
정직하게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나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무게 아래 살았지만, 다행히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나는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숙해지자 남자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나를 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욕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돈이나 선물로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두 번째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게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부심과 명예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고, 나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단순히 물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그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영혼의 가치가 내가 받은 어떤 더러운 제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제안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사 무함마드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내가 그와 결혼하면 더 이상 돈 걱정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나를 이 삶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새 집과 새 옷, 좋은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결정이라고 확신하셨고, 나는 가난의 무게에 지쳐 있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고통과 일상의 투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결혼 자체보다는 그 결혼이 가져올 탈출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 집과 새 옷, 반짝이는 가구, 그리고 더 이상 카페트를 세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나는 무함마드의 약속을 믿었고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했고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나를 잘 대해주었고 나는 마침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함마드는 자신이 약속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하러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나에게 차나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담배를 피우며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깊이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약속했던 존엄한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를 가난해서 구해줄 성실한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항상 변명만 했습니다. 집에 무언가가 부족할 때에도 그는 해결하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좌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무함마드는 오히려 내 인생의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단지 한 싸움을 다른 싸움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을 약속했지만 실망만을 안겨준 남자와 결혼한 채 갇혀 있습니다. 매일 나는 내가 종살이하던 삶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내 자신의 집안에 갇힌 새로운 감옥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집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진실은 그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를 괴롭혔던 것은 그가 남자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 상황을 하루하루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가혹한 현실, 진정한 고난의 길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항상 복잡했고 나는 결혼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면한 것은 똑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질 수 있어 라고 되뇌며 적응해 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신의 손에 맡기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무시한 채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좌절감이 나를 이겼고 나는 무함마드에게 이 일 안 갈 거야?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속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 속에 갇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맸습니다.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이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내 분노는 점점 커져갔지만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내면에 감추었습니다. 나는 마치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어떤 평화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는 왜 일을 안 갈까?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잠식했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 그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나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움직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걱정하겠지.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가 생겼으니까. 임신 소식은 나에게 기쁨과 함께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무함마드가 변할 것이라고, 그가 마침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임신 소식을 전하며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자극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똑같았고 일하거나 다가올 아기를 위한 준비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더 많은 지출이 생길 것과 아기가 오면 새로운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에만 머물며 누워서 차나 커피를 부탁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신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내 배가 커질수록 내 마음속의 희망도 함께 커졌습니다. 나는 언젠가 무함마드가 변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함마드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산 준비나 다가올 지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공립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내 옆에는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출산 과정을 전부 도와주셨습니다. 무함마드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위해 더 나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곁을 지키며 출산 후 며칠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돌봐주셨고 덕분에 나는 큰 어려움 없이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가 딸을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무함마드는 여전히 자신의 안락한 구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후 나는 그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당신은 직장을 구해야 해.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하고 집안의 지출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해. 우리 딸은 자라가고 있고 그녀의 필요도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당신은 일해야 해. 우리 집을 함께 책임져야 해.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분하게도 말해보고 인내심을 가지고도 말해보고 때로는 단호하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대답은 늘 같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화 도중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 조금씩 그는 정말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헌신했고 때때로 일찍 도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드디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만 누워있던 그때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신에게 생계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신은 그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개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이전의 나태함보다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하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도 있고 가정도 있었으며 매우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무함마드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그에게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함마드가 하산과 함께 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은 진정한 친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러 나갔고 매번 무함마드가 값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우리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찾아와 술을 가져왔고 항상 우리 딸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난감, 사탕, 기저귀까지도요. 나는 처음에 그것이 무함마드가 일하면서 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하산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한 모든 것을 그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깊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어떻게 다른 남자가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고 그의 가족을 부양하게 내버려둘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가 왜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고 만약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와 우리 딸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무함마드는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산은 내 친구고 그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너와는 상관없어. 나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었고 내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저 내 삶을 평화롭게 살면서 우리 딸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주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산이 가져오는 혜택에 만족한다면 나는 그저 내 딸을 키우고 이 혼란 속에서 조금의 안정감을 찾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혼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결혼의 수치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내 딸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 후로 하산은 계속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일, 사탕, 우유, 과자가 가득 든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잘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